명상 중이던 수도승이 무서운 것을 발견했는데 거대한 해일이 점점 저 멀리 높은 산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물에 잠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 절망적인 광경 앞에서도 수도승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경고종을 울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곧 10,000m 높이의 홍수가 거대한 방주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선장이 모두에게 몸을 낮추고 해일의 충격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이 갑자기 고장나서 닫히지 않았어요. 몰래 탑승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출입문이 우연히 닫히면서 그들이 아래에 거대한 톱니바퀴 쪽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수많은 도구들도 톱니바퀴 속으로 떨어졌고 케이블이 유압 시스템을 막아 방주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됐어요. 관제센터가 재빨리 상황을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즉시 덮쳤고 배 내부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해일이 덮쳤는데 1000m 높이의 물벽 속에 거대한 비행기를 싣고 방주를 향해 돌진해왔어요. 다행히 방주는 충분히 튼튼해서 충격을 견뎠습니다. 비록 홍수에 휩쓸려갔고 더 많은 물이 안으로 쏟아졌지만요. 출입문 고장으로 방주의 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높은 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주가 제때 후진하지 못하면 전체 선박이 산과 부딪혀서 탑승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죠. 이 위급한 순간 과학자가 몰래 탑승한 사람들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아내 설명했습니다. 톱니바퀴에 끼인 도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주가 시동되지 않고 모두가 위험하다고요. 수만 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남자는 주저없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톱니바퀴 위치에 도착했을 때 배 바닥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어요. 케이블이 톱니바퀴에 단단히 끼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막막해하던 순간 그의 아들이 도착해 케이블 위치를 비춰주며 도왔어요. 방주는 이제 산과 부딪히기까지 400m밖에 남지 않았고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남자가 온 힘을 다해 케이블을 제거했어요. 방주의 출입문이 즉시 단단히 닫혔습니다. 선장이 즉시 엔진을 가동하라고 명령했고 방주가 전속력으로 후진했어요. 간신히 산과 부딪히는 걸 피했고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 달 후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자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와 태양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생일날 과학자인 아버지가 팔찌를 선물로 줬는데 팔찌를 차는 순간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절대 벗을 수 없지만 미래에 매우 유용할 거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집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067년이 됐어요. 소년은 이제 성인이 됐고 산소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는데 아픈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도시 전체가 산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기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회사 사장이 남자를 불렀는데 이제 오직 남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자가 그를 실험실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누군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며칠 전 미래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500년 후에도 인류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산소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엔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용기를 북돋아줬고 남자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내도 용기를 줬는데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말했죠. 밤에 남자는 팔찌를 벗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남자는 미래로의 여행을 준비했어요. 타임머신에 앉았고 작동되는 순간 500년 후로 이동했습니다. 미래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건물이 파괴돼 있었고 나무들이 사방에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500년 전 자신이 쓰던 것과 똑같은 아주 오래된 휴대폰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팔찌를 발견했는데 이건 녹색이었죠. 남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오래된 휴대폰에 연결했고 그 휴대폰이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켰을 때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잠시 후 멈춰버렸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표지판 근처에서 무언가 위험했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미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죠. 이 남자는 6500만 년 전 우주선 조종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큰 소음이 들렸어요. 알고 보니 우주선이 정체불명의 소행성 지대와 충돌한 거였죠. 남자가 재빨리 조종석으로 달려가 수동으로 피하려 했지만 소행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된 충격에 우주선은 미지의 행성을 향해 비상하강했어요. 그런데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손상된 냉동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우주선 본체는 산 꼭대기를 향해 돌진했고 남자는 조종실과 함께 운 좋게 봉우리를 피해 1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큰 부상 없이 무사했어요. 곧바로 우주복을 입고 냉동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30명의 냉동 수면자들은 모두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막막한 순간 갑자기 출입구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액체가 천천히 안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놀란 남자가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무기고로 달려가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충전한 뒤 용기를 내서 출입구를 열었죠. 하지만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우주선이 정글로 둘러싸인 호수에 떨어졌고 물속에서 알 수 없는 생명체가 헤엄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깨달은 남자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모행성에 구조 신호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혼자만 남았다고 여겨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성엔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었어요. 그 순간 남자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딸은 폐 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위해 이번 임무에 높은 급여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이것이 남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행성을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시스템이 작동하는 냉동실을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냉동실의 위치도 파악했죠. 남자는 즉시 좌표를 향해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남자가 뭔가를 밟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깨진 알껍데기가 많이 있었어요. 동시에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남자는 재빨리 속도를 높였어요. 작동하는 냉동실을 찾아낸 남자가 출입구를 열고 안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소녀였어요. 즉시 조종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길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거대한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크기로 보아 생명체는 최소한 인간보다 10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한 여성 과학자가 새로 포획한 외계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이 작은 생물이 극도로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학습 능력까지 갖췄다는 걸 몰랐던 거죠. 생명체는 재빠르게 그녀의 행동을 따라해서 보호막을 열었습니다. 벌레가 용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안구 생명체만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유리를 두드려 과학자를 불러냈어요. 그 순간을 노린 작은 생명체가 테이블 위로 기어올라 물컵 안에 알 덩어리를 낳았습니다. 용기를 확인하느라 바빴던 과학자는 위험을 전혀 몰랐어요. 점점 경계심이 풀렸죠. 이미 알을 낳은 생명체는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하고 핀셋으로 다시 병에 넣었어요. 과학자는 당황했습니다. 보호막을 잠갔다고 기억했거든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어요. 동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습니다. 생명체 병을 고정한 뒤 물컵을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급하게 방해받는 바람에 안구 생명체의 병 고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실수가 우주선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대리 선장이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65년 동안 외계 생명체 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충분한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에 도착하려던 참에 누군가 우주선을 손상시켰어요. 수리공이 고치러 가자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두 남자가 의료실로 옮겨졌어요. 생명체 체액이 부식성이었습니다. 즉시 선장이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수리공과 생명체를 특수 캡슐에 넣고 지구로 돌아가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미 수리공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하룻밤 만에 수리공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극저온에도 끄떡없는 생명체가 수리공 안에 뭔가를 남긴 거였어요. 훨씬 더 위험한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극도로 위험했죠. 포획이 필수였어요. 대리 선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과학자는 목이 말랐어요. 물컵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정비공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리 선장은 위기를 강조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젊은 정비공이 음식에 목이 막혔습니다. 망설임 없이 과학자의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회의 후 수리공은 엔진실로 갔습니다. 곧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옷장 안에 2시간 동안 숨어 있었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 시계는 겨우 1분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지만 친구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1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똑똑한 남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이 옷장의 시간을 훔칠 수 있다는 걸요. 시험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던 남자는 서둘러 공부 자료를 들고 옷장 안으로 들어가 복습을 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방금 외운 답들을 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친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남자의 수염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었던 겁니다. 이 마법 같은 옷장 덕분에 남자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큰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남자는 자료를 들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달 걸릴 일을 남자는 단 하룻밤 만에 끝낼 수 있었죠. 상사는 그의 능력을 크게 인정했고 축하 연회까지 준비해줬어요. 손을 씻다가 남자는 우연히 흰머리가 꽤 많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아들과 놀아주기조차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친구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죠. 검사를 받은 남자는 놀랐어요. 겨우 28살인데 노인들에게나 나타나는 뇌졸중에 걸렸던 겁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옷장 밖의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자신의 생명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요. 옷장 안에서 보낸 시간까지 계산하면 실제 나이는 45살이나 50살쯤 됐을 거예요. 남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일을 하나 맡아서 충분한 돈을 벌고 옷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열쇠로 옷장을 열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은 뒤 큰 상자에 자료를 들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안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모든 일을 끝낸 남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주머니에 있던 열쇠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겁니다. 열쇠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죠. 남자는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열쇠 구멍을 통해 보니 열쇠가 문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창고로 아빠를 찾으러 왔어요. 남자는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들은 들을 수 없었죠. 이미 남자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손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마침내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집어 자물쇠에 꽂고 옷장을 열었죠. 하지만 그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입단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전설의 전사 아이언 나이트와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명령은 그저 방패를 닦는 것뿐이었죠. 열심히 닦았지만 임무 장소 도착 전 나이트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심심해서 사냥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경고도 없이 남자를 붙잡고 수백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후 나이트는 남자를 무시한 채 걸었고 남자는 무거운 장비를 혼자 주워 따라가야 했죠. 동굴에서 흰 실험 가운과 개 사료를 발견했습니다. 임무는 실험용 개를 찾는 것이었어요. 동굴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나이트는 남자에게 위험을 확인하며 나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방패도 없이 미끼가 되는 것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다행히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거대한 돌연변이 곰이 나타나 나이트를 공격했어요. 나이트가 맞서 싸웠지만 무기가 부러지며 밀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도망친 나이트는 쓰러져 죽은 척했죠. 하지만 곰은 인간만큼 똑똑했습니다. 순식간에 나이트를 뒤집고 공격하려 했어요. 당황한 나이트가 쏘라고 명령했고 남자는 2초 망설이다 총으로 곰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나이트는 늦었다며 화를 냈어요. 의료품을 요구하며 돌아가면 벌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손을 멈췄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동경하던 영웅이 아니었다는 걸요. 조용히 앉아 나이트가 의식을 잃는 걸 지켜본 후 그의 특수 전투복 파워 아머에 올라탔습니다. 믿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던진 돌이 800m를 날아갔고 한 번 찾아 돌벽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죠. 시장에서 연료를 사서 아머를 입고 임무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이 놀려댔고 아머 없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공격당한 남자
전자는 장비를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몇 명을 물리쳤지만 큰 건달에게 밀렸죠. 그 순간 암호 패널을 작동시켜 건달을 강력하게 밀어냈습니다. 다른 건달들은 도망쳤어요. 그때 브라더후드 조직의 세 종자가 나타나 명령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안에 있다는 걸 몰랐죠. 잠시 고민했지만 소년이 고개를 숙이자 옛 나이트처럼 등을 돌리고 암호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닦는 걸 지켜보며 자신이 미워했던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결국 새로운 하인을 받아들이고 임무를 시작했죠. 방사능 신호를 따라 강에 도착했는데 측정값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이 남자는 가위 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밥을 먹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상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짜 손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작업했지만 너무 무리한 탓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만들던 인공손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그저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자는 성에서 혼자 살았어요. 어느 날 판매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완성되지 않은 손을 내밀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혼자라는 걸 알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남자는 신나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전거 하나도 오랫동안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자는 이 깨끗한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의 배려로 방에 들어갔는데 거울 속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물침대가 신기해서 살짝 눌렀는데 물이 새기 시작했고 재빨리 인형으로 가렸어요. 바지를 입다가 가위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먼저 다정하게 옷을 풀어줬고 간단히 도와준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혀줬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남자는 포크조차 짚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툴게 완두콩을 집었는데 입에 닿기 직전 떨어뜨렸습니다. 여자의 격려 덕분에 마침내 빵에 버터를 바를 수 있었어요. 식사 후 남자는 내일의 행복을 꿈꿨습니다. 다음날 밖에 나가자 남자가 나무를 다듬는 걸 봤고 따라 해보기로 했는데 곧 멋진 공룡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자가 감탄하는 순간 다시 가위를 들었어요. 순식간에 여자 가족의 모습을 조각해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가위를 닦아주려 할 때 아버지가 배려했어요. 기계 오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손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했거든요. 친구들이 여자네 집에 정원 전문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티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씩 인사를 나눴지만 남자 차례에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조용히 가위 손으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쟁 중에 다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그 순간 남자는 이웃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이 남자는 키가 무려 3m나 되었는데 매일 아침 4명의 시녀가 꽃잎을 뿌리고 온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신이었죠. 몸속에는 황금빛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자유자재로 짐승으로 변신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신들이 나약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왕관을 받는 대관식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왕관을 씌워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막의 신이 붉은 갑옷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왕의 동생이었죠. 그는 형을 제압하고 왕자를 빼앗아버렸어요. 모든 신들과 인간들에게 자신에게 절하고 노예가 되라고 위협했습니다. 젊은 신은 분노에 휩싸여 돌격했어요. 그러나 병사들이 방패로 빛을 반사시켜 눈을 멀게 했고 그의 힘을 완전히 봉쇄했죠. 하늘의 모습으로 변신해 치열하게 싸웠지만 다시 방패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막의 신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인간으로 되돌렸어요. 그리고 젊은 신은 두 눈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눈은 그의 힘의 근원이었죠. 사막의 신이 마지막 공격을 하려던 순간 사랑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연인이 되겠다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젊은 신은 무덤에 갇혔고 사막의 신은 왕자를 차지해 폭군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 거대한 탑을 세우도록 강요했죠. 한도둑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보물수레에 몸을 숨겨 거대한 금고로 잠입했습니다. 그가 노린 건 젊은 신의 눈이었어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통과해야 했죠. 그림자로 작동하는 첫 번째 함정은 횃불을 높이 들어 피했고 회전하는 검날 조각상들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무너지는 바닥을 전력 질주해서 눈 하나를 손에 넣었어요. 연인에게 돌아가던 중 병사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눈의 빛으로 제압하고 마차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연인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도둑은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지만 결국 연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원래 도둑은 젊은 신의 힘을 되찾아 폭군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죠. 이제 그는 무덤으로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연인을 되살려주면 눈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젊은 신은 동의했지만 저승에서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오직 왕의 권능을 가진 자뿐이라고 했어요. 눈 하나만으로는 사막의 신을 이길 수 없었죠. 그렇게 둘은 함께 험한 산을 올라 정상에 있는 우주의 관문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막의 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전 아내의 날개를 붙잡아 강제로 자기 곁으로 끌고 왔는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전 아내의 날개를 잘라내 자신에게 이식했어요. 힘의 눈까지 빼앗아 갔는데 뭔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신이 천상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부하들에게 막아서 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몇 명이 순식간에 쓰러져 버렸어요.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검은 뱀과 흰 뱀이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그 신은 신의 힘이 절반밖에 남지 않아 거의 버틸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막다른 곳으로 몰렸습니다. 절박한 순간 한 남자가 먼저 나서서 뱀의 주의를 끌었고 그 신은 아래에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신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팡이를 작동시켜 치명적인 일격을 간신히 막아냈어요. 흰뱀은 여전히 남자를 집요하게 쫓아왔고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흰뱀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신이 돌기둥을 발판 삼아 뱀의 등 위로 힘차게 뛰어올랐어요. 온 힘을 다해 흰뱀을 제압해버렸습니다. 한 여자가 특수 임무를 받은 후 침착하게 재킷을 벗고 몸을 돌려 100m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 속도가 빨라지자 갑자기 몸이 투명 모드로 바뀌었죠. 창문을 통과해 들어가 특수 장비를 작동시켰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하나씩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커튼 뒤에서 이상한 로봇을 발견했어요. 즉시 장비를 작동시켰죠. 상식적으로 로봇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로봇은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 패널이 열렸어요. 기괴한 모습에 여자는 깜짝 놀랐죠. 장비를 몇 번 더 작동시키자 로봇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전에는 순종적이던 로봇 도우미들이 모두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마치 행동을 조율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한 거대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즉시 정보망을 가동해서 마침내 배우 인물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기업에 복수하러 왔다고 주장했어요. 임원들은 즉시 임무를 배정했죠. 여자와 동료가 적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는 차창 밖으로 이상한 영상들을 봤어요. 인공 눈에 오작동이 생긴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1년의 진단 결과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손상된 로봇이 보관된 연구실로 갔어요. 손상이 심해서 과학자들은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죠. 여자가 자신의 의식을 로봇의 시스템에 연결해서 침입자와 직접 소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정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대상이 악성 프로그램을 품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로봇으로 흘러들어가자 여자는 빠르게 칩 핵심부에 진입했어요. 예상대로 가장 깊은 층에서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가 눈치채고 역습을 가했어요. 순식간에 여자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다행히 결정적인 순간에 동료가 여자 등 뒤에서 연결 케이블을 확 뽑아냈습니다. 의식을 잃을 뻔한 동료를 간신히 구해냈어요. 신비한 금속 구체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멈추자 표면에 새겨진 부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봉인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섬뜩한 검은 안개가 구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안개가 사라지자 전설 속 고대 악마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 순간 악령 사냥꾼 소녀가 현장에 도착해 특수 장비를 바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악마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악마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은 사람을 순식간에 얼릴 수 있었죠. 특수 장비조차 얼어붙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악마의 힘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마는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즉시 얼어붙었어요. 가게 전체가 뼈를 내는 추위에 휩싸였고 문조차 서리로 갈라졌죠. 악마가 가는 곳마다 얼음이 따라왔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뿔을 되찾으러 온 거였어요. 악마의 뿔이 순식간에 변했고 완전한 힘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한편 어두운 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추위에 떨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와 해변, 도로에서 수많은 얼음 가시가 솟아올랐습니다. 뾰족한 고드름이 움직이는 차들을 관통했어요.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추위로 얼어붙었죠. 악마의 진짜 목표는 지옥의 문을 열고 인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팀이 즉시 준비를 마쳤어요.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며 모든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악마에게 단지 작은 방해일 뿐이었어요. 힘을 쓰자 전류가 즉시 고드름으로 얼어붙었죠. 그리고 악마가 날카로운 바람을 불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거대한 심연이 형성됐어요. 특수팀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악마가 지옥의 문을 열었어요. 눈부신 빛이 어두워진 도시를 비췄습니다. 지하에서 수많은 악령들이 쏟아져 나와 도시 곳곳으로 날아갔죠. 다행히 한 소녀가 바로 그 순간 도착했습니다. 악마가 뒤로 계속 밀려났고 막 열린 지옥의 문이 즉시 닫혔어요. 자신의 장비가 효과 있는 걸 본 소녀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마가 분노했고 소녀와 그녀의 장비를 얼음 조각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악마가 소녀의 영혼을 흡수하려는 순간 유령 친구가 손에 성냥을 켰습니다. 불의 군주가 즉시 마법을 발동해 악마를 공격했어요. 불꽃의 충격파가 모든 팀원들을 녹여냈지만 악마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팀은 재빨리 지하실로 달려가 특수 기계를 함께 작동시켰어요. 지옥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고 악마는 순식간에 지옥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킹콩의 팔이 눈보라 속 생명체와 마주친 후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 간신히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인간들의 치료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자동화 장치가 내려오더니 킹콩의 다친 팔을 정확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지능형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고 무려 3톤에 달하는 특수치유 물질이 킹콩의 몸속으로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킹콩의 눈동자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팔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일어선 킹콩은 새로 치유된 팔을 들어 올렸고 엄청난 힘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폭발적인 힘에 주변 인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바로 그때 작은 원숭이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킹콩에게 미친 듯이 손짓을 했어요. 상처 자국의 지배자가 거대한 생명체를 데리고 원숭이 전사 무리를 이끌며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킹콩은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 소녀가 수화로 킹콩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알려줬고 킹콩은 재빨리 지하 세계 입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비로운 푸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킹콩은 몇 초 후 피라미드 옆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기계 팔을 이용해 올라온 킹콩이 먼 곳을 향해 부르는 듯한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거대한 괴수는 즉시 그 존재를 감지했어요. 산을 기어 올라 킹콩에게 응답했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엄청난 속도로 헤엄쳐 왔습니다. 등에 있던 지느러미가 완전히 분홍빛으로 변했고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번쩍였죠. 킹콩이 급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오해한 괴수는 듣지도 않고 그대로 킹콩을 밀어냈어요. 킹콩은 모래를 움켜쥐고 괴수의 눈 쪽으로 뿌려버렸죠. 시야가 가려진 괴수는 균형을 잃고 피라미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해서 더욱 거세게 다가왔어요. 두 거대한 존재가 치열하게 대치하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나방 모양 생명체가 내려왔고 그 존재가 나타나자 괴수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알고 보니 어린 소녀가 지하 세계에서 깨어남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방 생명체가 중재에 나섰고 대화를 통해 킹콩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하 세계의 지배자가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거든요. 괴수는 킹콩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상처 자국의 지배자는 이미 인간 세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급하게 반중력 수정탑을 깨웠지만 지배자가 생명체에게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도록 명령했고 수정탑이 순식간에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 인간들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중력 우주선이 하늘에서 급강하했고 천둥새떼가 바로 뒤를 따랐죠. 지배자의 주의가 분산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빛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괴수와 킹콩이 나란히 서 있었죠. 우주에서 홀로 표류하던 이 여자는 소화기를 추진기 삼아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향했는데 이것이 살아서 지구로
돌아갈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간신히 해치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버튼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죠.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동료와 함께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상관제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 미사일이 위성을 격추시켰고 엄청난 양의 파편이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대피하기도 전에 파편들이 포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자는 로봇팔에 묶인 채 계속 회전했고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 했지만 엄청난 관성 때문에 우주 깊숙이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대장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다행히 손에 들고 있던 라이트를 계속 깜빡여서 대장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장은 두 사람을 밧줄로 묶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갔죠. 대장은 마지막 남은 연료를 다 써서 정거장 쪽으로 두 사람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거장에 그대로 충돌했고 연결 밧줄이 태양 전지판에 잘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여자가 낙하산 줄에 발을 걸었고 대장은 안전 밧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대장의 무게 때문에 여자가 점점 밧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자를 살리기 위해 대장은 스스로 밧줄을 놓아버렸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해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로 된 버튼들 앞에서 여자는 오직 본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1분 후 정거장은 파편으로 분해되며 지구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분리 버튼을 눌러 착륙 모듈만 따로 떨어뜨렸죠. 곧 낙하산이 성공적으로 펼쳐졌고 착륙 모듈은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해치를 열었지만 물살의 충격이 그녀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냈어요. 착륙 모듈이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자 여자는 해치 밖으로 기어나와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후 그녀는 지구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해안으로 기어올라가 손에 흙을 꽉 쥐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녀로 하여금 지구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게 만들었죠. 천천히 일어선 그녀는 단단한 땅을 밟는 이 느낌이 진정으로 자신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이 눈앞의 장면을 놀라워하며 쳐다봤는데 백인 남자가 흑인을 위해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선들이 흑인 남자를 두렵게 만들어서 차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 지역 연회에서는 메인 요리로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는데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연주했고 관중들이 그의 피아노 재능에 감탄하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려 하자 주최자가 밖에 허름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막았었어요. 남자가 1시간을 더 운전해서라도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는데 운전기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이건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양복점을 지나가다 운전기사가 양복 하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점원이 열정적으로 맞이했지만 남자가 입어보려 한다는 걸 알자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먼저 돈을 내야 한다며 거칠게 양복을 빼앗았습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떠나는 그를 운전기사가 변호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모든 분노를 피아노 건반에 쏟아부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연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비오는 어느 밤 실수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서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이 구역에는 밤에 흑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였죠. 운전기사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둘 다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남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10분 후 서장이 석방을 명령했고 운전기사는 그에게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칠 때쯤 이미 자정이었는데 흑인 손님을 받는 모텔을 찾아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함께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 후에 그는 상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마지막 공연 장소에 도착하자 주최 측은 친절했지만 그를 뒷문으로 안내했고 주방 옆에 좁은 방을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하자 집사가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며 막았었어요. 남자가 더 이상 모욕을 견디지 않기로 결정하자 주최자가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며 $100를 제안했는데 운전기사가 격분해서 돈을 거절하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길과 식당에 도착했는데 우아한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대에 오래된 피아노 앞에 남자가 앉아 연주하기 시작하자 현지 음악가가 합류해서 즉흥 연주를 했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쁨으로 영혼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이노이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매일 수백 마리의 토끼를 사냥해서 신선한 고기를 비밀 창고로 배달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기 전엔 항상 제자리에서 3번 점프를 했죠. 그는 그걸 수십 년 동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내부에 뭐가 있는지 몰랐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건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에 따라 창고는 유상관리인에게 넘어갔고 곧 경매에 붙여졌죠. 낙찰자가 내부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한 남자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관리인이 계속해서 이곳이 특별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보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천장까지 쌓인 잡동사니들만 보였습니다. 겨우 건진 건 금촛대 하나와 이상한 오망성이 그려진 낡은 가구 몇 점이었죠. 남자는 모든 걸 바로 골동품 가게로 가져갔어요. 주인은 촛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한 테이블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계속 더듬다가 숨겨진 서랍을 찾아냈죠. 속에는 여러 권의 책이 있었는데 흑마법 서적이었어요. 한 신부가 그것들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악마를 불러내는 데 쓰이는 금서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권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는 남자에게 제안했어요. 그 책을 찾아주면 거액의 보상을 하겠다고요. 돈에 눈이 먼 남자는 신부와 함께 서둘러 되돌아갔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구석구석 뒤졌어요. 하지만 낡은 신문지 몇 장 외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던 그 순간 남자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비밀 공간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출입구였어요. 한 소년이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황금으로 가득한 계곡에 떨어졌는데 눈부신 빛이 순식간에 눈을 못 뜨게 만들었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흩어진 황금을 허겁지겁 주우려고 뛰어다녔어요. 알고 보니 마법의 계곡이었고 이걸 본 사람은 1년 내내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어요. 황금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이 시선을 확 사로잡았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는데 기괴한 광경에 화들짝 놀랐어요. 하지만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해골에서 팔찌를 빼내더니 자기 손목에 끼웠죠. 다른 황금 더미로 달려가서 또다시 미친듯이 긁어모았어요. 하지만 뒤쪽 상자에서 갑자기 연기가 몰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몰랐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촌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땅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신발만 남아있었죠. 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갑자기 황금 용이 나타나 형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은 그를 해치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산을 넘었어요. 땅바닥에 불꽃으로 글자를 그렸는데 나는 내 사촌 동생이야 라는 뜻이었죠. 알고 보니 동생이 보물에 혹해서 황금 용이 되는 저주에 걸린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동생이 달려가서 팔찌를 벗겨줬어요. 하지만 저주를 풀려면 악마의 섬에 있는 안개 괴물을 물리쳐야 했죠. 그 전에 7개의 왕의 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룻밤 쉬고 다음날 모두 출항했어요. 하지만 배는 곧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닷바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선원들이 아무리 애써도 범선이 꿈쩍도 안 했죠.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범선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손살같이 나아갔어요. 알고 보니 용이 꼬리로 배를 끌고 있었던 겁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다가 곧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녹색 안개 구름에 다가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곳엔 무서운 괴물이 숨어있다고 했죠. 으스스한 광경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거대한 배가 어느새 연기에 휩싸였고 일부 선원들은 돌아가신 가족들을 봤습니다. 선장조차 주변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바다 암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물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거대한 바다뱀이 어둠 속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당할 판인 걸 보고 용이 갑자기 바다뱀한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덩치 차이가 너무 나서 용은 순식간에 암초에 팽개쳐졌죠. 그래도 가족을 지키려고 있는 힘껏 불꽃을 내뿜었어요. 그러고는 두 번째 공격을 피하려고 부랴부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해변을 지나갈 때쯤 용의 몸이 결국 통제할 수 없이 떨어졌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일부러 어깨에 머리핀을 꽂아두었는데 바로 옆 남자가 알레르기인 척하며 엄청난 재채기를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즉시 그에게 달려가 검사를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자 어깨에서 머리핀을 낚아채 기계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패널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3억 달러짜리 칩이 있었어요. 그는 칩을 카드 뒤에 붙여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은 움직임이 관리자 눈에 띄었어요. 즉시 팀 전체에 대한 전신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손을 들라고 했죠. 그는 몰래 카드를 손바닥에 숨겼어요. 놀라운 손재주로 경비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신 검사 후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때 한 경비원이 몸을 숙였어요. 남자는 교묘하게 몸을 움직여 카드를 뒤로 튕겨냈습니다. 뒤에 있던 동료가 날아오는 카드를 받아 소매 안에 집어넣었죠. 이제 경비원들이 그를 검사했어요. 그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근육으로 카드를 움직여 걸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지나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그녀의 샌들 밑에 넣는 척했어요. 사실은 경비원의 허리춤에 숨겼던 거죠. 다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며 경비원에게서 카드를 떼어내 고무줄로 감았습니다. 최종 검사 중에 그는 손을 뻗어 동료에게 미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동료가 신호를 알아채고 손가락을 터치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적절히 구부렸고 동료가 고무줄을 풀었죠. 경비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카드가 5단 쪽에 붙어 있어서 첫 무늬와 완벽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모두 스캐너를 통과해야 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들어가자 기계가 크게 삑 소리를 냈습니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는 지갑에 동전을 숨겨두었던 거죠. 경비원들이 그를 다시 불러 재검사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카드는 다른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동료를 보며 신호를 보냈죠. 첫 번째 남자가 경비원에게 다가가 지갑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경비원이 건네는 순간 다른 남자가 카드를 던졌습니다. 지갑에서 나는 삑 소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카드 소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재킷을 입은 여자가 프로처럼 받아냈죠. 그렇게 이 팀은 3억 달러짜리 칩을 들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스캐너를 통과했습니다. 한 남자 앞에서 흙과 나뭇가지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관찰해보니 특정 거리에 도달하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 밑에 뭔가 있었던 거죠. 미친 듯이 땅을 파자 손가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흙 속에서 유리병이 나타났고 안에는 신비한 발광 구체가 떠 있었습니다. 구체를 응시하자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사실 어제 이웃집 지하실에서 금속방을 발견했었거든요. 불법 공사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려 했는데 이웃이 믿을 수 없는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 방으로 다른 행성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외계 풍경 사진까지 보여줬죠. 말을 증명하려고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웃이 기계를 살펴보다가 문 근처에서 튀어나온 금속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잡아당기자 중앙에 빈 구체가 있는 파란 원반이 드러났어요. 유리병 속 구체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남자는 빛나는 구체를 가져와서 원반에 가까이 대자 강렬한 힘이 구체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빛이 깜박이며 에너지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디젤 발전기를 끌고 들어가 재충전하기 시작했죠. 발전기가 요란하게 작동하며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달려온 이웃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밝게 빛나는 구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폭발했습니다. 방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거대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밖으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참새 한 마리만 나무에서 떨어졌죠.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방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멈춰있던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조심스럽게 포털을 통과하자 진홍빛 하늘 아래 광활한 외계 풍경이 펼쳐졌어요. 남자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방 밖을 탐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과거 실험을 떠올리며 망설였어요. 몇 년 전 쥐들을 보냈는데 단 1분도 못 살았거든요. 공기가 유독했던 겁니다. 그래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주복을 쓰자고 제안했죠. 놀랍게도 이웃은 이미 10년 넘게 우주복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자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뒤 우주복을 입었어요. 외계 표면에 발을 내딛자 이상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먼지 같은 표면에 섬세한 자국을 남겼죠. 한 여자가 앞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궁금해서 다가가 살펴봤더니 동료와 관련된 거였어요. 재빨리 물러나자 놀랍게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즉시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괜찮은 건가 싶어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확인해봤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알고 보니 여자는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물체가 우주선을 강타하며 홀에 구멍이 뚫렸어요. 우주정거장이 격렬한 충격을 받으며 동료가
남자가 금속 물체에 부상을 입었죠. 나사와 우주정거장 간 통신이 끊기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동료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다시 탈출 캡슐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생존에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즉시 탈출 캡슐 조종실에 앉아 착륙 좌표를 받으려고 지상 관제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불가능했죠. 설상가상으로 산소 시스템이 19%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보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슬픈 마음으로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후 태블릿을 우주정거장에 두고 왔죠. 언젠가 가족이 메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요. 탈출 캡슐 조종실 해치를 닫고 나사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우주복을 착용하고 탈출 캡슐 승객좌석 간전벨트를 단단히 잠갔어요. 산소 공급도 연결했죠. 하지만 여자가 분리 버튼을 누르고 탈출 캡슐이 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되려는 순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번째 볼트가 걸려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정거장의 한 볼트가 기적적으로 스스로 복구됐죠. 탈출 캡슐은 결국 무인 사막에 착륙했고 모든 지상 인력이 구조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밖으로 옮겨졌을 때 우주국 고위층은 즉시 저온 원자 장치에 집중하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 장치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걸요. 한 남자가 바퀴를 돌려 4개의 대포를 조립하고 적을 향해 방향을 맞췄는데 조준 장치를 거치대에 올리고 대포를 정확하게 세팅했죠. 적의 배들이 항구를 향해 다가오자 부하들에게 포탄 장전을 명령했어요. 성벽의 작은 대포를 본 적군은 비웃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2발의 포탄이 일직선으로 날아가 적의 배에 명중했죠. 앞쪽의 여러 적선들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멈춰섰습니다. 남자가 준비한 포탄은 내부를 비워내고 화약을 채워 넣어 더 강력했고 더 멀리 날아갔어요. 계획대로 배들이 항구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죠. 적이 불타는 배를 끄려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사방에 퍼지면서 모두의 주의가 분산되는 사이 물속에 설치된 장치들이 배와 부딪히며 작동했어요. 남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적이 연기를 이용해 큰 배들을 밧줄로 끌고 항구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요. 재빨리 군대에 경고하고 대포 방향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적선들이 항구 안까지 들어와 맹렬히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요새의 벽이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대포도 정확히 명중하고 있었지만 적의 함대가 너무 거대했죠. 망원경으로 확인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이 사용하는 대포가 자신이 예전에 설계했던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요새 벽이 완전히 무너지자 많은 적군이 도시로 들어왔고 거리 곳곳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의 병사들은 용감하게 대응했지만 적은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알을 발사하며 불까지 뿜어내는 기계를 보는 순간 남자는 그것 역시 자신이 한때 왕에게 제안했던 발명품이라는 걸 알아챘죠. 위협적인 기계가 은신처로 다가오자 남자는 즉시 문 뒤에 모든 술통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기계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계가 문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술로 가득 찬 통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적의 기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 대치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그는 다시 한 번 적을 물리칠 수 있었죠. 한 남자가 마법으로 유리 파편을 조종해 상대를 공격했는데 상대는 총알로 막아냈어요. 이건 평범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거든요. 총잡이는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한 명이었고 그의 적은 검은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는 한 소년의 영혼의 힘을 빨아내고 있었어요. 총잡이의 임무는 소년을 구출하고 어둠의 탑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탑은 모든 평행 세계가 연결된 중심이었어요. 한번 무너지면 모든 세계가 어둠에 삼켜지는 겁니다. 마법사는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의 힘으로 탑을 공격해 파괴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소년의 영혼의 힘이 기계에 빨려나가며 황금빛으로 변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총잡이는 잠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법사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총잡이가 벽에 총알을 튕겨 쏘았지만 마법사는 손쉽게 모두 잡아냈어요. 마지막 타격으로 벽에 철판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잡이가 막 일어서려는 순간 마법사가 손에 쥔 총알을 그에게 날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철판과 벽이 그를 짓눌러버렸습니다. 총잡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마법사의 손바닥에 불꽃이 타오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총잡이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는데 소년이 고통받는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소년은 강력한 영혼 힘 때문에 마법사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고 심지어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는 아픔까지 겪었던 겁니다. 마법사가 막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기에 갇혀있던 소년이 염력으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총잡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온 힘을 다해 권총을 집어들었어요. 마법사는 첫 번째 총알을 맨손으로 잡으려 했지만 총잡이는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한 번 쐈어요. 두 총알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방향이 바뀌더니 순식간에 마법사의 심장을 꿰뚫어버렸습니다. 마법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총잡이는 멋지게 일어서며 총을 다시 장전했습니다. 마법사가 완전히 사라지자 소년이 기계에서 풀려났어요. 총잡이가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기계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렸어요. 하늘을 뒤덮었던 붉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탑은 무사히 지켜졌어요. 소년의 영혼 힘이 세계를 구해낸 겁니다. 이제 견습 총잡이가 된 소년은 총잡이를 따라 여러 세계를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가 처음으로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꽃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스승이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급히 변명을 찾았어요. 분명히 다친 손 때문이라고 말이죠. 말없이 마법사는 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한쪽 팔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남자는 거대한 불꽃 고리를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스승은 차원문을 열어 그를 눈으로 뒤덮인 정상으로 데려갔어요. 남자는 추위에 떨었지만 마법사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극한의 환경에 홀로 남겨진 거였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 남자는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
의사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진지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수술하는 동안 그는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여유롭게 일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부를 쌓았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서랍에는 고급 시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장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나 소중한 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은 자신의 손을 보았을 때 그는 직감했어요. 의사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 나섰어요. 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 간절함과 함께 그는 특별한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며 내면의 잠재력을 깨웠고 차원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향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실력은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학습 능력으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죠. 스승이 보는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술을 익혀나갔어요. 밤에는 몸을 쉬게 하면서도 정신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고급 마법을 익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몰래 도서관에 들어가 특별히 보관된 마법서를 가져왔습니다. 책에 담긴 마법을 완전히 익혔어요. 한입 베어 먹은 사과로 시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순간 사과는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세계가 있었는데 만약 누군가 실수로 눈물을 흘리면 즉시 사라지는 운명이었죠. 두 여자가 밝은 미소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멀리서 로봇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내심 당황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로봇은 즉시 그녀의 눈물을 감지했고 순식간에 검은 옷을 입은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여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녀는 순식간에 빛의 형태로 변하고 말았어요. 바로 그 세계의 지구에서 온 두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이상한 규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들어서자마자 여자는 신기한 하얀 세상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공중에 떠다니는 신비로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로봇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웃는 이모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더니 각자에게 이모지를 하나씩 건넸어요. 둘 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남자가 이모지를 몸에 대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더니 등에 붙어있는 게 보였죠. 이제 이모지는 슬픈 모양이었습니다. 남자 자신이 속으로 슬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귀한 손님처럼 음식을 대접받았죠. 여자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지구와 비슷한 식물들도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근처에 투명한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어 만지는 순간 상자에서 빛나는 형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둘은 재빨리 이모지를 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자신들은 이곳에 처음 왔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죠. 그러나 로봇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그녀의 이모지가 즉시 웃는 모양으로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웃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이모지를 가진 로봇들을 속이고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집 뒤쪽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벽이 지글지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에 있던 아내와 딸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갔어요. 사실 이 남자는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배 중인 초능력자였거든요. 하루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팔에서 견딜 수 없는 열기가 치솟았어요. 반사적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는 순간 핸들이 소나기에서 물렁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차가 흔들렸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어요. 딸이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자 자신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남자의 팔에 이상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더니 손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해졌어요. 만지는 것마다 녹아내렸습니다. 몇 초 만에 통제가 불가능해졌어요. 황급히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 약이라도 먹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병이 지글거리며 녹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아랫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젠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 안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구쳤어요. 팔이 부풀어 오르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마구 휘둘러졌어요. 방 안의 가구들이 손에 닿는 족족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진정이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과 함께 나선 거였는데 결국 핸들 사건이 터졌고 경찰까지 뒤쫓아온 거예요. 남자는 초능력으로 벽을 녹여 다른 초능력자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경찰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집 뒷벽을 녹여 탈출구를 만들었고 가족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협박 메시지를 받은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로 둘러쌌죠. 하지만 그를 노리는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명한 저격수였습니다. 저격수의 요트는 바다 4km 밖에 떠 있었어요. 목표를 맞추면 거액을 받을 수 있었죠. 경호팀에 둘러싸인 억만장자가 수영을 하기 위해 물로 들어가는 순간 저격수가 소총을 켜놓았어요. 조준경의 점이 녹색으로 바뀌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트스키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먼저 그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제 저격수에게 남은 총알은 단 2발뿐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트에 레이더가 다시 울렸어요. 근처에 순찰 드론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격수는 이미 드론 교란기를 준비해뒀고 작동시키자 드론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드론 신호가 끊기면서 경호팀이 저격수의 위치를 역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편 해변에서 경호팀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경호팀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억만장자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서 저격수가 명확한 조준을 할 수 없게 하라고요. 물속으로 밀려난 억만장자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호원이 자신을 구하려는 건지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저격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숨을 참아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침착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억만장자가 두려움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총알이 날아가 수면 근처에 있던 경호원 한 명을 맞췄어요. 이제 저격수에게 남은 총알은 마지막 한 발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해변에서 경호팀장이 억만장자에게 더 깊이 잠수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격수의 고성능 카메라 렌즈는 물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억만장자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 어느 쪽이 안전한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격수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조준점이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남자가 괴물이 사람들을 습격하는 걸 목격하고 재빨리 누워 조심스럽게 차 문을 닫았는데, 하지만 괴물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차량으로 다가왔어요. 두려움에 얼어붙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괴물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기회를 포착한 남자가 시동을 걸고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뒤로 가자 곧 근처의 고장난 차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에게 서둘러 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괴물이 알아챘어요. 공포에 얼어붙어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살충제를 든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탈출 시간을 벌어주려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노력은 소용없었습니다. 괴물이 빠르게 덮쳐 노인을 공격했고 슬픔에 빠진 가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기지로 돌아와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던 동료들이 이미 장악당한 줄은 몰랐거든요. 무력하게 서 있는데 훨씬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년이 고개를 들자 수만 마리의 괴물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물의 먹이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차 근처에서 쇠지뢰를 찾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철문을 내리쳤고 틈새로 비집어 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남자는 철봉을 꽉 쥐고 괴물들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방이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분만실로 변해 있었어요. 그때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알껍질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어 귀여운 생명체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작은 녀석이 갑자기 입에서 촉수 덩어리를 뻗어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근처 책상 하나를 삼켜버렸어요. 곧 우주 캡슐 전체가 온갖 종류의 고양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중에 한 고양이가 우주비행사 한 명을 삼키기까지 했어요. 여자가 밖으로 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 밖으로 뱉으라고 했죠. 눈앞의 고양이들을 보며 남자는 갑자기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양이를 풀어줬어요. 순식간에 풀려난 고양이들이 우주비행사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촉수를 뻗어 도망치는 사람들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금세 새끼 고양이들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가 고양이들에게 모두를 삼키게 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며칠 전 여자가 양자 팔찌를 사용해 차원문을 열고 다른 행성의 모든 물을 자기 행성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양자 팔찌가 방출한 에너지가 우주 정거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기지 전체가 즉시 고장났고 즉각 대피해야 했죠. 바로 그때 기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남자가 창고로 가서 소화기를 가져오다가 우연히 그곳에 보관된 많은 알들을 발견했어요. 이걸 본 남자는 갑자기 계획을 세웠고 고양이들에게 모두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양이 떼와 함께 작은 탈출선에 올라 멀지 않은 지구를 향해 날아갔어요. 지구에 도착하자 남자는 고양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밖으로 뱉게 했죠. 이 남자는 외계 독사가 자신의 팔을 물게 내버려뒀는데 병을 치료하려는 거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거든요. 남자는 화물 우주선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주를 떠돌며 딸의 학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급여가 너무 적었어요. 이번에 드디어 높은 보수를 주는 가축 운송 일을 따냈는데 운송 도중 우주선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을 땐 화물칸의 가축들이 모두 얼어버린 뒤였어요. 돈 한 푼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결국 우주선 수리비도 마련할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남자가 우주선을 팔려던 순간 한 밀매업자가 다가왔습니다. 불법 운송만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그 위험한 일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계약금을 받자마자 먼저 딸의 10년치 학비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전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 다음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했는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우주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밀매업자가 보낸 덩치 큰 남자가 협박했어요. 모든 승객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50년 동안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 순간 위협을 당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그 외계 독사를 집어들고 덩치 큰 남자를 제압해버렸어요.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남자는 이 일로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광산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매일 밤 그들은 거울 앞에서 10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는데 지쳐도 눈을 감고 쉴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정체불명의 생명체 무리가 거울 앞에 조용히 모여들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 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저항하려 하면 주저없이 위협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낮 동안 떠나려 했지만 어느 길로 가든 항상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이 오자 그 생명체들이 사냥개처럼 냄새를 추적해 그를 찾아냈습니다. 소녀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행동하려 할 때마다 경험 많은 노파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노파는 이곳에서 20년을 살았고 그들을 화나게 하면 모두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소녀는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낮 동안 음식을 구하러 나갈 때마다 길을 따라 나무에 표시를 남겼어요. 수없이 많은 관찰 끝에 소녀는 마침내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 한 마리를 데리고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놀랍게도 노파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남긴 표시를 따라 최대한 빨리 달렸고 해가 지기 전에 숲을 벗어나기를 바랐어요.
갔어요. 계속 달리다 앞에 탁 트인 공간이 보였습니다. 숲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에 광경이 희망을 산산조각냈어요. 산맥이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하루 만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그때 노파가 뒤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규칙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음번 음식을 구하러 나갈 때 가장 어린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가는 길에 남자는 노파가 항상 명령한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소녀는 그에게 동의하며 노파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가까워진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 생명체들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노파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말에 남자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몰래 생명체의 은신처로 갔어요. 깊은 동굴 앞에 선 소녀는 두려움보다 흥분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입구에 밧줄을 묶었고 소녀가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은 없었고 대신 흩어진 인간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소녀는 유용한 물건 몇 개를 집어 위로 보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동굴 더 깊은 곳으로 가려던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빨리 남자를 불렀고 동굴에서 천천히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햇빛에 닿자 흰 연기가 났어요. 당황한 남자가 밧줄을 놓쳤고 소녀는 소리쳤죠. 이 남자는 호텔에 체크인할 때마다 문손잡이에 유리컵을 걸고 바닥에 냄비 뚜껑을 놓아뒀는데 누군가 들어오려 하면 소리로 즉시 알 수 있었죠.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라도 단 한 번 통화를 마치면 박살내서 물에 담가 추적을 차단했어요. 잠을 잘 때는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 남자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임무는 한거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건물에 숨어서 목표물을 기다렸다가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시야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드디어 목표물이 나타났지만 심박수가 분당 65회였어요.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높은 수치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임무를 시도했죠. 두 번째를 시도하려던 순간 커튼이 닫혀버렸고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즉시 장비를 챙겼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전동 자전거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동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골목길로 순찰을 피했죠. 헬멧은 강에 던져버렸어요. 편의점 근처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씻고 면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뒤 향수를 뿌려 추적을 피했고 택시로 공항에 도착했죠. 공항 앞에서 마지막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때 한 경찰견이 그를 쳐다보자 즉시 줄에서 빠져나왔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10번이나 씻었고 다른 신분증으로 새 표를 예매해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실패를 보고한 후 통화가 끝나자마자 심카드를 박살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죠. 터미널에서도 탑승구에서도 같은 남자를 마주쳤어요.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비행기를 포기했죠.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직원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유리컵을 걸었으며 뚜껑을 바닥에 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죠. 밤은 무사히 지나갔고 아침에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 나섰어요. 다음 비행기로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를 여러 번 바꿔가며 뒤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마침내 비밀 장소에 도착했죠. 그런데 지문 인식기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바닥에 누군가 다녀간 미세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주머니 속 현금이 잿더미로 변한 걸 발견했는데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집으로 달려가 방에서 돈 한 움큼을 집어들었어요. 창문으로 가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예상대로 지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모두 재로 부서져 버렸어요. 이론을 더 확인하기 위해 남자는 방으로 돌아가 한 자화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출입구에 서서 그림의 절반은 밖에 내밀고 나머지 절반은 안쪽에 두었어요. 몇 초 만에 밖으로 나간 절반이 재로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원을 통해 얻은 모든 건 이 방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방을 벗어나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는 소원의 방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벽을 뚫고 나니 방 전체가 전선 그물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방이 똑같았고 이상한 검은 전선이 마룻바닥 아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벽에 붙어 있는 방 전체의 설계도를 찾았는데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집의 이전 소유자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방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그는 정신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은 남자는 즉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 사람이 왜 그 가족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집으로 이사했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조언만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요.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일 450kg짜리 돌을 50번씩 돌리라고 강요했는데 완수하면 물 한 병과 딱딱한 빵을 보상으로 줬어요. 하지만 뒤처지면 수상한 주사를 맞았고 최악의 성과자는 좋은 곳으로 보내줬죠. 남자는 발치에 놓인 해골들을 보고 겁에 질려 돌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했고 100회를 채운 후에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시스템이 보상으로 노래를 틀어줘서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밤에 남자는 뒤처진 사람들의 비명을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두려움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엔 목표의 3배였죠. 보상으로 샤워를 받았어요. 이런 작은 것들로 남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욱 신이 나서 돌을 돌렸어요. 임신한 아내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70회를 돌렸지만 그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시스템이 인간의 한계가 50회 이상이라는 걸 파악하고 모두의 목표를 2배로 올렸습니다. 남자는 회사의 영웅이 됐어요. 이름이 새겨진 펜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분노를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도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모두가 남자 때문에 일이 늘었다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남자의 목표는 이제 370회가 됐지만 2회를 돌려야 한 회로 계산됐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시스템이 협박했습니다. 멈추면 모든 가족 혜택이 중단되고 실직한 아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두려움에 다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740회를 돌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모두 분노로 가득 찼죠. 이제 남자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모두 함께 일을 멈추자고요. 아무도 돌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시스템이 무엇을 선동하든 모두가 무시했어요. 남자는 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스템이 발표했어요. 점수가 0인 사람은 밤에 좋은 곳으로 보낼 거라고요. 남자가 이건 그냥 겁주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모두를 보낼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몇 초의 침묵 후 갑자기 돌 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남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무너졌고 경비가 사람들을 데려가러 오자 남자가 화가 나서 막았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이 모든 게 첨단 기술 면접 테스트였던 거예요. 회사는 그의 성과에 만족해서 일자리와 개인 사무실, 편안한 업무를 줬습니다. 영상 리뷰만 하면 됐지만 남자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이 진짜 사무실도 그 작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자는 간신히 떨어지는 회중시계를 잡아냈는데 시간 거품 밖으로 나간 시계 부분이 빠르게 낡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계에 보이던 약혼녀 사진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낡아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타임머신을 작동시켰고 시간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았죠. 계절의 변화를 목격했고 자신의 연구실이 자동차 공장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눈앞에서 급속도로 발전했고 가게 진열장의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도 봤어요. 밖에서는 마철루들이 계속 솟아올랐고 비행기들도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곧 인류 문명은 산업시대를 넘어 21세기로 진입했어요. 이 시점에서 인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달의 식민지까지 건설했죠. 이 광경을 본 남자는 마침내 타임머신을 멈췄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2030년이었어요. 낯선 미래 도시를 바라보며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 수세기를 넘어 미래로 온 거였죠. 남자는 100년 후에 박물관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인공지능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AI 큐레이터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구 전체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남자는 기대에 차서 시간 여행에 대해 물었고 AI는 데이터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SF 소설이 아닌 실제 적용 사례를 찾고 있었어요. 남자의 진짜 질문은 왜 과거를 바꿀 수 없느냐는 것이었는데 AI 큐레이터는 과거로는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죠. 이 답변은 남자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남자는 이 시대의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다시 타임머신에 올라 또 다른 100년 후의 미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격렬한 진동이 갑자기 기기를 흔들었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타임머신을 멈춰야 했는데 시간은 정확히 2037년에 멈췄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남자를 충격에 빠뜨렸죠. 불과 7년 만에 번화했던 미래 도시가 폐허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려 했어요. 남자가 몸부림치려던 순간 머리 위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남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묻자 경찰은 달 식민지 건설 과정에서 폭파 작업이 잘못되어 달의 궤도가 크게 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 혼란을 틈타 빠르게 몸을 빼내어 타임머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조종 레버를 잡는 순간 또다시 강한 충격이 기계를 뒤흔들었고 그는 균형을 잃은 채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타임머신은 조종자 없이 최고 속도로 가동된 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훨씬 더 먼 미래를 향해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차 밑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그녀의 기척을 느낀 듯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빠가 일부러 큰 소리를 내 생명체의 주의를 돌렸고 딸은 그 틈을 이용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금방 방향을 바꿔 딸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마지막 순간 가까스로 나무문을 닫아 잠글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성체 유니콘이 문 앞에서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유니콘은 차분함을 되찾은 듯 볼을 문틈에 살짝 밀어넣었고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두 존재의 의식이 이어지듯 이미지들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총성이 이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유니콘은 놀란 듯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급하게 달려갔고 아빠는 창고에 숨어 문을 닫았지만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도망치던 딸은 또 다른 유니콘과 마주쳐 급히 별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마리의 성체 유니콘은 마당을 돌아다니며 새끼를 찾고 있었고 그 새끼는 별장한 연구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새끼 유니콘의 뿔에서 가루를 갈아 재벌의 치료에 사용했고 그가 금세 회복하자 탐욕에 빠진 재벌은 새끼 유니콘의 뿔을 완전히 잘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유니콘과 이어진 감각을 통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끼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때 건물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어요. 재벌의 아들은 딸을 막아서며 이 모든 걸 망칠 수 없다며 굳은 얼굴로 경고했죠.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결국 딸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유니콘은 이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흩어졌어요. 아빠는 딸을 데리고 다시 창고로 숨어 몰래 챙겨둔 뿔을 꺼내며 진작 딸의 말을 들어야 했다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딸은 그런 아빠를 조용히 용서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빠는 딸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딸이 눈물로 아빠를 부르는 사이 아빠는 뿔을 들고 유니콘에게 향했어요. 딸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선택이었죠. 딸은 별장을 빠져나와 덤불 속에 몸을 숨겼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어요. 유니콘이 별장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눈을 다시 떴을 때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두 마리의 성체 유니콘이 아빠와 새끼 유니콘을 함께 내려놓고 있었죠. 유니콘의 뿔이 닿는 순간 번개처럼 빛이 터져나왔고 새끼 유니콘과 아빠는 다시 숨을 되찾았어요. 세 마리의 유니콘 가족은 평온하게 숲으로 돌아갔고 딸은 아빠에게 달려가 힘껏 안았습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흥분에 휩싸였죠. 사람들은 이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우주 정거장에서 52일간 배양한 결과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의 성장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외계 생명체의 세포가 동시에 체세포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온몸이 근육으로 덮여있고 각각의 세포가 독립적인 뇌를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한 과학자가 휴면 상태의 외계 생명체를 전기 충격으로 깨우려 시도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체가 그의 손을 붙잡았죠.
느꼈죠. 외계 생명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줬어요. 당황한 남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 밖에 팀원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한 팀원이 전기 충격으로 위협해서 놓아주게 하려 했지만 다음 순간 생명체는 남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팀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즉시 구하러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리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제지했는데 몇 명이 논쟁하는 사이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남자를 놓아줬어요. 그의 손은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죠. 바로 직후 생명체는 전기 충격공을 그 자리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체의 지능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생명체는 전기 충격공을 이용해 장갑을 찢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그러고 나서 생명체는 실험용 쥐 옆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직후 쥐는 생명체에게 단단히 감싸였어요. 강력한 특수 능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실험용 쥐가 외계 생명체에게 흡수되어 사라졌고 한 팀원이 사람을 구하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광경을 본 그는 부상자를 한 번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밖에 팀원들이 성공적으로 구조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외계 괴물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구조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괴물이 순식간에 그의 다리를 감쌌어요. 생명체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험실 출입구를 닫아야 했습니다. 방금 전 에너지를 흡수한 후 외계 괴물의 크기가 다시 커졌어요. 구조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팀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인류가 발견한 외계 생명체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변해버렸죠. 거대한 슈퍼 레이저 대포가 반군 요새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주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 중 하나로 단 한 발로 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죠. 이 엄청난 위험을 감지한 저항군 모든 멤버들은 서둘러 요새 안으로 대피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강철문조차 이런 파괴적인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 레이저가 완전히 충전되면 광산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그들은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목표는 명확했어요. 강력한 대포가 충전을 끝내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었죠. 모든 병력이 빠르게 동원되어 참호 속으로 침투했고 전투기들은 슈퍼 레이저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저항군의 생존을 결정할 최후의 싸움이 될 거였어요. 대포가 거의 완전히 충전되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한 병사가 명령을 어긴 채 스스로를 희생하여 대포를 파괴하려 한 거죠. 바로 그 순간 대포가 강철문을 향해 직접 발사되었습니다. 적군의 지휘관은 병력을 투입해 모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연기가 자욱한 구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전설적인 노전사였죠. 지휘관은 즉시 모든 무기를 그에게 발사하라고 명령했고 폭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적군의 부관조차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공격 중지를 명령했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노전사가 완전히 무상한 채로 다시 나타났고 저항군과 적군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주 최강의 무기 앞에서도 수많은 폭격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상처 없이 전설의 전사가 서 있었어요. 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채 고요해졌죠. 저항군의 운명이 이 한 사람에게 달린 순간이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한가운데 특별한 옷을 입은 두 외계 방문자가 나타났는데 넓은 공터에 도착한 그들은 공 크기의 구체를 땅에 놓았어요. 구체는 빠르게 쪼그라들었다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체는 큰 천막으로 변해 있었죠.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몸에 특수 연결 장치를 이어주었어요. 생명체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자 영양액이 장치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남자는 주변에 채소를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생명체들이 완전히 성장했고 아버지는 하나씩 용기에서 꺼내 보육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6번째를 꺼냈을 때 생명 반응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에 따르면 이 아기는 영양액으로 재활용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며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죠. 이 간절한 마음을 느낀 것일까요? 6번째 아기가 기적처럼 다시 생명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두 인공지능 부모는 황량한 행성에서 6명의 인간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옷감을 짜고 집을 지으며 평범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가 뱃머리를 닮은 뼈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에 이전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했고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증거였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집 근처에만 있으라고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아이 하나가 말을 듣지 않고 깊은 구덩이 근처로 놀러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급히 찾으러 나갔어요. 한참을 찾아 헤매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아이의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 후로 평화로웠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행성 환경이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4년이 지나자 6 아이 중 셋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과학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행성 주위를 도는 우주선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환경 적응에 가장 강했던 막내 아이만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막내 아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깊은 걱정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는 아이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말할 수 없는 고뇌로 가득했고 코에서 알 수 없는 하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떠난 군인을 복제하기로 결정했는데 군인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특수 장비를 연결했어요. 그렇게 군인의 의식이 인공 두뇌로 옮겨졌죠. 과학자들은 장비를 착용하고 전자 화면에 몇 가지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가 신원 확인을 시도했죠. 하지만 군인이 자신의 기계 몸을 보는 순간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며 소리치면서 완전히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겁에 질린 과학자들은 급히 로봇을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명령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였죠. 절박한 상황에서 과학자는 결국 전원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험 실패로 과학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 과학자는 소포를 뜯어 특수 장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헬멧에 장착하고 레버를 당겨 조심스럽게 머리에 씌웠죠. 헬멧이 홍채를 감지하자 자동으로 목표물에 고정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과학자는 확인 버튼을 눌렀고 의식 전송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의식이 컴퓨터로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성공이 눈앞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의식 전송이 완료되자 모든 기억이 USB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어요. 과학자의 손이 홀로그램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작업 끝에 그의 의식이 순식간에 로봇의 몸으로 옮겨졌죠. 로봇이 작동된 걸 감지한 과학자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상사에게 건넸어요. 바로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를 협박해온 사람이었죠. 불멸의 기술을 손에 넣은 상사는 약속을 저버리고 관련자 모두를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과학자가 이미 그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이 남자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사실 그는 인간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합체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봤어요. 의사는 며칠 전 큰 사고로 그의 몸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회복을 위해 그는 특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과 첨단 장비가 결합된 방식으로요. 남자는 즉시 동의했어요. 3일간의 특수 치료 끝에 그의 온몸은 첨단 장비로 감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의식과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 남자의 반응 속도를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는 그의 뇌에 특수 장치를 연결했어요. 이 장치는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평소에는 장치가 일반 모드였지만 특수 장비를 착용하면 작동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남자는 매우 차분하고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가 되었죠. 기자회견장에서 아내와 아이가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남자는 조용히 서서 침착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는 주변을 확인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특정 인물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신속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얻은 그는 완벽한 요원이 되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바다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는데 바닷물이 밤낮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틈을 채우지 못했어요. 더 이상한 건 23일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번개가 협곡을 내리쳤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금속 섬유로 연을 만들어 번개를 이용해 우주선을 충전하고 이 위험한 바다 행성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이 우주선 엔진에 붙은 해초를 제거하러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남자의 발이 독성 해초에 휘감겼어요. 다리 전체가 빠르게 감각을 잃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죠. 소녀가 그를 빼내려 했지만 그녀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딸의 소리를 들은 여자가 급히 달려왔지만 연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 남자가 빠르게 반응했어요. 연주를 잡아 돛대에 단단히 고정했죠. 그 사이 소녀는 남자를 해안으로 밀어냈지만 자신은 것엔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여자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둘 다 거대한 싱크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주복 덕분에 둘 다 무사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개가 도착하기 전에 이 거대한 구덩이에서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때 한 소년이 패러데이 케이지 원리를 떠올렸어요. 밀폐된 금속 구조물은 전기 전이를 없애고 전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탐사 차량을 구덩이 안으로 내려보내 두 사람을 그 안에 숨기면 되는 거죠. 불행히도 밧줄이 충분히 길지 않았어요. 차량이 바닥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번개 폭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해지자 그들은 재빨리 버려진 난간들을 묶어 임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소녀가 성공적으로 차량 안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 순간 여자는 번개가 다가오는 걸 보았고 마지막 순간 소년이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흰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우주선이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자 소녀는 즉시 우주선을 자동 조종으로 전환했어요. 모두가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검게 타고 변형된 탐사 차량을 지렛대로 열었어요. 다행히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무사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이 확인하러 다가갔다가 발견했습니다. 붙잡혔던 생명체의 기계 발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잠들어 있던 우주비행사가 강제로 깨어났는데 로봇 팔이 재빨리 그의 우주복을 조립했고 곧바로 동면 캡슐 전체를 우주로 사출시켰어요. 뒤를 돌아보고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주선이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동면 캡슐들이 혼란 속에 밖으로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했고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가장 가까운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강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동면 캡슐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주변 캡슐들이 하나씩 파손되는 걸 지켜보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기적을 빌어보는 것뿐이었어요. 다행히 그의 캡슐은 비행 안정장치만 잃었고 무려 390도 회전한 끝에 기적적으로 한 조각으로 불시착했죠. 남자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행성에선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행성 표면이 부드럽고 불안정하다는 거였습니다. AI 보조 시스템이 즉시 캡슐에서 탈출하라고 재촉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자는 유리를 깨고 밖으로 기어나가려 했지만 서툴게 뒤집히면서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깨진 유리가 우주복을 찢어놓았어요. 산소가 빠르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나노 수리건을 움켜쥐고 최대한 빨리 우주복을 수리했어요. 아슬아슬한 노력 끝에 간신히 구멍을 막았지만 이제 산소는 겨우 30%만 남았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때 뒤쪽 배터리가 합선을 일으켰습니다. 탈출 캡슐이 곧 폭발할 거였어요. 남자는 마치 두더지처럼 구멍을 파고 제때 빠져나왔습니다. 황량한 황무지를 둘러보며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지만 AI 보조 시스템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우주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볼 수 없었죠. 본선이 엄청난 충격과 함께 행성에 추락했고 충격파가 남자를 옆으로 날려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갈 유일한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남자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AI 보조 시스템이 다시 밝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인공지능의 헛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스템에게 난파선까지의 경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죠. 잔해 속에서 다른 생존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여자는 뇌 발달이 극한에 도달하자 몸의 모든 세포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그녀는 곧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모든 과학 지식이 그저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것에 불과했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평소 자신만만하던 교수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의 궁극적 법칙이라고 설명했어요. 물질의 속도가 무한에 가까워지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시간만이 만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했죠. 그녀가 궁극의 지식을 설명하는 순간 위험한 무리가 현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특수 물질을 회수하고 여자의 마지막 뇌진화를 막으려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여자는 즉시 결정을 내렸죠. 교수들에게 모든 특수 물질을 녹여 자신에게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물질은 인간의 몸이 임신 6주차에만 극소량 분비하는 특별한 성분이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로 뇌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었죠. 특수 물질이 투여되자 몸속에서 에너지가 폭발했고 뇌 발달이 70%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은 무질서한 물질이 피부에서 배어나왔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달라붙어 주변 물질을 재구성했죠. 여자는 인류에게 지식을 전달할 매개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발달이 80%에 도달하자 그녀는 모든 사람을 순백의 공간으로 끌어당겼어요. 허공에서 순식간에 슈퍼컴퓨터를 창조했죠. 이것은 4차원의 투영이었습니다. 뇌가 90%에 도달했을 때 여자는 이미 공간의 거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파리 광장으로 순간이동했죠. 이 순간 그녀는 마치 신과 같았습니다. 손을 한번 휘두르자 시간을 멈추고 가속하고 되돌릴 수 있었어요. 눈앞의 도시가 순식간에 산업시대로 후퇴했고 선사시대 용암과 바다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최초의 인류 여성과 손가락을 맞댔어요. 그 순간 의식이 우주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뇌가 완전히 100% 발달했습니다. 위험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방어선을 뚫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세포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모이고 흩어졌습니다. 우주 성운처럼 찬란하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위험한 무리는 보안관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여자가 남긴 컴퓨터에서 USB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었죠. 보안관은 여자의 행방을 궁금해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떠올랐어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였죠. 알고 보니 여자는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게 되었고 우주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남자가 일부러 옷을 찢었는데 그러고는 작업 시간에 바느질 바늘을 갈아서 훼손된 부분 위에 새로운 무늬를 수놓았어요. 특별한 표식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심지어 모자도 개조했습니다. 가짜 로고를 스프레이로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변형된 옷을 입어야만 나중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그는 배송 트럭의 기계 문제를 점검해주는 척하면서 몰래 차체 아래 두 개의 철제 빔 사이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크기의 나무판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딱 놓을 수 있는 크기였죠. 기사가 다음에 물건을 배송하러 올 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될 거였습니다. 화물이 하역된 후 트럭 엔진 소음을 이용해서 남자는 재빨리 나무판을 들고 차량 아래로 굴러 들어갔어요. 두 개의 철제 빔 사이에 판을 고정시켰죠. 이 판 위에 숨어야만 다가오는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사는 전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문에서 직원들이 검사용 거울로 트럭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나무판 덕분에 남자는 발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설을 벗어난 지 500m도 안 돼서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들킨 건 아니었어요. 기사가 잠깐 이를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트럭 아래에서 기어 나와 타이어 뒤에 숨었어요. 기사가 돌아오려는 순간 그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서 트럭 앞쪽을 돌아 반대편으로 숨었습니다. 기사의 시야를 완전히 피한 거예요. 이 지점은 지형이 꽤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기사는 트럭을 출발시킬 때 거울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남자는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재킷을 벗고 개조한 모자를 썼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위장한 거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추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왔어요.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도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쇼핑카트를 밀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가게 화장실에 아무도 없을 때를 틈타 칸막이 중 하나로 들어가서 천장 패널을 열었습니다. 재빨리 위로 올라갔어요. 추격자들이 그 지역을 수색할 때쯤 그는 이미 천장 패널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감지할 수 없는 상태였죠. 기장이 조용히 작은 병을 주스에 넣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 확인하고 또 다른 병을 넣었어요.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스를 한 번에 다 마셨습니다. 승무원장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지만 이미 익숙했고 부기장만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기장과 첫 비행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사이 기장은 점점 졸기 시작했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목적지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조종을 맡아 착륙 준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정신을 차린 기장은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기장이 침착하게 승무원에게 승객들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비행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좌석에 도달하지 못한 승무원이 객실에서 넘어졌어요. 부기장이 즉시 속도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비행기는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기장이 즉시 관제탑에 긴급 착륙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이 연료를 모두 방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관제탑에 허가를 받아 연료 탱크도 분리했는데 부작용으로 상부 객실 잠금 장치가 열렸어요. 승무원이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기장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비행기를 뒤집자는 거였죠. 부기장이 놀란 표정으로 기장을 쳐다봤습니다. 기장이 승무원장에게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뒤집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기장과 승무원의 도움으로 고작 800m 높이에서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었는데 승무원이 천장으로 떨어졌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아이가 좌석에서 튀어나왔어요. 승무원이 재빨리 가서 아이를 붙잡았고 온 힘을 다해 다시 좌석에 앉혔습니다. 뒤집기 후 비행기가 잠시 떨어지는 걸 멈췄지만 이제 연료 방출 때문에 엔진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 동력이 없었고 활주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기장은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불시착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먼저 비행기를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간신히 비행기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는데 두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서 비행기는 그냥 활공만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포장기 앞에 교회가 있는 빈 들판이 보였습니다. 기장이 최대한 비행기를 돌리려 했지만 한쪽 날개가 교회 건물에 닿고 말았습니다. 이분들 뒤에는 각각 다른 차원이 존재했는데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특수 정찰팀을 구성했어요. 이들의 임무는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이었죠. 팀원들은 허리에 안전 로프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끌어당겨 구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온도계는 이미 60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중력은 지구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탐사팀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죠. 팀원들이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겉보기엔 귀엽고 애완동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집단 전술에 특화된 존재들이었어요. 정찰팀원들이 하나씩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가기 직전 한 여성 대원이 필사적으로 반대편에 신호를 보냈어요. 안전 로프를 당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끊어버렸어요. 동시에 차원의 문까지 닫아버렸죠. 남겨진 팀원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외계 세계에 갇힌 채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공황 상태에서 여성 대원은 문득 자신이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장비를 사용하자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1대1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집단으로 덤비면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한 팀원의 헬멧이 파손되었습니다. 얼굴 부위가 공격을 받으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드디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팀장과 여성 대원이 재빨리 부상당한 동료를 인간 세계로 끌어당겼어요. 다른 팀원들이 달려와 도와주었죠. 문을 힘껏 닫으면서 넘어온 생명체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한 남자는 매일 감마 방사선을 흡수해야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가 흐르는 순간 젤리처럼 걸쭉해졌죠. 가장 이상한 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몸속으로 녹아들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남자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경비원이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얻은 초능력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였죠. 재빨리 손바닥을 10톤짜리 무거운 기계와 합쳤고 바른 강철 바닥과 합쳤어요. 사실 이 초능력은 감마 방사선만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남자는 특수 혈청을 자신의 몸에 주입했었습니다. 이 혈청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재생 가능한 생명체를 연구했어요. 전체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웠죠.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지만 실험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동물 실험은 계속 실패했어요. 군대는 이 혈청으로 슈퍼 솔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쓴 후 장군이 전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몰래 혈청을 자신에게 주사했어요. 놀라운 건 1년 동안 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아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행복하게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아들의 검사 결과에 여러 개의 녹색 반점이 나타났는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올 때마다 몸에 녹색 반점이 생겼어요. 설상가상으로 군대가 남자의 수상한 주사를 알아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남자가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걸 막으려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남자는 감옥에 갔어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자라서 아들도 아버지처럼 생물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험 중에 기계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동료가 수리하고 있을 때 실수로 감마선 방출 시스템이 작동됐어요. 동료를 구하려고 힘껏 밀어냈는데 감마 방사선 전체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이 몸속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과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모든 나쁜 기억이 그를 더욱 자극했고 몸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위의 크기가 커지고 있었어요. 바지와 신발 모든 게 찢어졌습니다. 단 10초 만에 3m 거인으로 변해버렸어요. 한 남자가 실수로 작업 중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액체가 즉시 아래 음료수 병에 떨어졌어요. 남자는 깜짝 놀랐죠. 재빨리 동료에게 전원을 끄고 기기를 멈추라고 한 뒤 작업대로 달려갔습니다. 음료수 병을 하나씩 확인한 끝에 마침내 그 액체를 찾아냈어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죠. 그리고 손의 상처 부위를 처치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사에게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라고 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액체가 이미 병 안으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작동 중인 기계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어요. 곧 섞인 액체가 유리병을 가득 채웠고 포장되어 미국으로 배송됐습니다. 한 노인이 불행히도 이 음료를 구매했어요. 단 한 모금만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군대는 음료수 병에서 특수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 소식에 장군은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즉시 특수부대를 브라질로 급파했어요. 음료수 병에 적힌 생산 주소를 바탕으로 빠르게 남자의 거처를 찾아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변신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정면 공격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탐지기로 남자가 자고 있음을 확인한 뒤 병사들이 재빨리 문을 열고 침대에 누운 남자에게 진정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자의 함정이었어요. 진짜 남자는 이미 창문으로 탈출한 뒤였죠. 그럼에도 남자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곧 뒤쫓아온 특수부대와 마주쳤어요. 추격자들을 마주한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형에 대한 익숙함에 의지해 빈민가를 빙빙 돌며 병사들을 따돌려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 심박수가 200을 넘을 수 있었고 그러면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곧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던 중 이전에 화나게 했던 불량배들과 우연히 부딪힌 거예요. 새 원한과 묵은 원한을 함께 갚으려는 그들이 남자를 붙잡았죠. 남자는 급히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거라고요. 바로 그때 병사들도 집 밖에 도착했어요. 변신만이 그들에게서 살아남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부러 불량배들을 자극했어요. 공격하게 만든 거죠. 곧 심박수가 2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헐크로 변신한 남자가 불량배들을 막아냈어요. 나머지는 검에 질려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사들이 돌입해 헐크에게 진정제를 더
더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헐크의 피부는 두껍고 질겨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밖의 병사들이 재빨리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큰 소리가 났지만 헐크에게는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의 아내가 이웃집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싸는 걸 발견했는데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이웃들은 남자 가족을 보더니 그대로 도망쳐 버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거리로 나가보니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아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가족부터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망쳤던 이웃이 갑자기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죠. 마을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도로는 이미 군대가 완전히 봉쇄해 놓은 상태였고 헬리콥터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와중에도 방송에선 계속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했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바이러스 봉쇄 조치인가 보다 생각했죠. 바로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차보닛을 강타했는데 위를 올려다보니 절벽 꼭대기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귀청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전투기 2대가 마을을 향해 날아오더니 반응할 틈도 없이 폭탄을 투하해버렸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죠. 만약 방송 지시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쯤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몇 초 만에 연기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격을 끝낸 전투기가 이번엔 그들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는 거였습니다. 군대가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모두가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남자의 아내가 언덕 위 급수탑을 발견했고 가족을 이끌고 언덕을 오르는 사이 전투기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죠. 딸아이는 폭발음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서 언덕 꼭대기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버려진 지하실이 있었어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남자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폭발음이 머리 위를 덮쳤는데 밖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행히 지하실엔 유통기한 지난 식량이 있었죠. 남자는 해치를 쇠사슬로 잠그고 바깥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지하 생활은 끔찍했어요. 매일 똑같은 통조림만 먹고 탁한 물만 마셨는데 며칠이 지나자 딸아이가 무너지고 말았죠. 얼마나 더 있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남자도 답을 몰랐어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밖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나갈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일이 넘도록 그곳에 머물게 됐죠. 딸아이는 계속 환기구로 밖을 관찰했는데 볼 때마다 파괴된 건물과 앙상한 나무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생명의 흔적은 없었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사다리를 올라가 쇠사슬을 당기며 해치를 열고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그 아이가 낸 소음이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 저 진짜 끝난 거죠? 하룻밤에 20억을 날리고 한국으로 가게 된 전파리. 8천만 표준이 빚은 전부 다 빚이에요. 지는 꼴랑 빚이에요. 어제 카지노에서 일하는 출국하기 전 차무식과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너 인생 끝난 거지? 형 저 진짜 끝난 거죠? 형 저 진짜 끝난 거죠? 너 100번은 얘기했잖아. 너 100번은 얘기했어. 네가 도박 관리하는 새끼. 네가 도박 관리하는 새끼가. 이때 차무식은 정파리를 버렸어야 했다. 죽은 자식 불알 잡고 흔들기. 죽은 자식 불알 잡고 흔들기. 부모님들이 잘 도와드리고. 울고 있는 정파리에게 상구는 내 거야 줘. 내 거야 줘. 형 담배 형님이랑 식사 잘 챙기고 한다. 붙잡아주는 줄 알았던 정파리. 좀 크지. 귀여워서 소리 질렀던 함자영. 야 못하냐? 그게 뭐랄까 막 머리 깎으려고 이걸 차이는 하지 마 진짜로. 원하는 대답을 들은 우리는 매워 어디 선다 그거 하지 말고. 왜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너 여자 신음소리가 남자 때문에 자기 신음소리 자영의 대답에 어이없어하는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정말로 잘 받으신 거 같아. 정말로 잘 받으신 거 같아. 정말로 솔직하셔. 우리 엄마가 나 낳고 일주일에 또 돌아가셨거든. 우리 엄마 나이가 딱 30살. 우리 엄마 나이가 내년이면 이제 엄마 대신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사람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볼까? 내 인생의 주인공. 자영의 미소를 본 우리는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호텔 지분 문제로 민회장을 찾아온 조영사와 필구. 오히려 호통치는 민회장. 이거 지금 100억 가지고 시작했죠. 이거 지금 100억 가지고 시작했죠. 한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히 56억입니다. 억울한 필구는 핏대를 세우며 말해보는데 제가 지금 많이 양보하고요. 제가 지금 많이 양보하고 그래. 좀 되는 소리를 받는 게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고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이는 민회장. 땅 쪽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아?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진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서는 조영사. 50억을 미친놈이 50억을 이거 지금 자기전 사기 하나 먼저 마음대로 결국 민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화를 거부하고 그렇게 민회장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첫 만남부터 서태석이 마음에 안 든 차무실. 새로운 에이전트. 네가 좀 잘 자리. 24살이야? 24살? 둘이야? 난 둘? 네? 둘이야? 그때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서태석이라고요. 서태석이라고요. 뭐하는 친구? 서태석? 뭐하는 친구?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어딨어? 전화번호 좀 줘. 전화번호 좀 줘. 뭔가 불편한 서태석은 서태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서태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서태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서태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왜 나는 대전의 상철이 나는 자기 친구예요. 와있다고 그래. 자기 친구예요. 와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상철이 내가 데리고 이상철이 아차 싶은 서태석은 바로 인사를 박아버리고 죄송합니다. 정식적으로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 만났다 그치? 올백머리 만났다 그치? 세수대야 청가시